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매장에서 먹는다 하면 대부분 머그컵에 주더라고요. 지난달 1일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매장 내 플라스틱 이용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스타벅스는 오늘부터 100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엔젤리너스와 던킨도너츠도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과 텀블러를 도입했는데요. 투썸플레이스는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 제공되는 종이컵을 유색에서 무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플라스틱 퇴출 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는 2025년까지 전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되거나 생분해되는 재질의 봉지를 이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친환경 제품 누가 많이 쓰나 이런 거 경제 가는 것도 괜찮네요. 2018년 9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네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는 각각 금액이 얼마로 나타났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전통시장은 23만 2천 원,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는 32만 9천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이 수치가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전통시장은 6.9%,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는 4.9% 정도 상승한 비용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날씨 때문이에요. 네. 봄에는 날씨가 좀 이례적으로 춥기도 했고, 여름에는 또 폭염에 호우까지 오다 보니까요. 일부 채소와 과일의 생산량이 좀 감소했거든요. 네, 올해 날씨가 정말 말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춥다가 덥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요. 가을인데. 네. 특히 어떤 품목들의 가격 변화가 눈에 띄나요? 네, 먼저 이 상승한 품목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채소 중에서도 특히 배추와 무 그리고 시금치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기사 보니까 김밥에 시금치 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시금치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이유가 올해 또 폭염이 너무 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엽채류들이 좀 더위를 못 버티고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면서 작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하량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반면에 이 작년에 비해 가격 내려간 품목은요. 이 산란계라고 해서 계란을 낳는 목적으로 키우는 닭이 있어요. 이 산란계의 사용 마일수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요.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13.8% 정도 저렴해졌고요. 네. 또 북어와 조기는 지금 재고량이 충분해서요. 계란과 북어, 조기는 가격 하락세 보였습니다. 배추하고 무는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수요가 높은 품목인데 관련해서 정부에서 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정부에서 올해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을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했어요. 네. 특히 배추, 무, 사과, 고기처럼 이렇게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은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1.4배 정도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배추와 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500여 개의 농협 매장을 통해서 배추는 하루에 100톤씩 그리고 무는 30톤씩을 추가로 들여오면서 시중가 대비 40%에서 6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과일 선물 세트도 지금 품목별로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미리미리 알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2주 앞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뜰하게 추석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 또 얼마나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13일하고 20일에 두 차례 더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내용에는 지금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과 함께 이 선물 세트 가격까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업데이트된 추석 성수품 차례상 비용과 또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할인 판매의 내용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인 www.kamis.or.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올해 특히나 좀 어려운 지상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인 분들이 좀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렇죠. 이 모두들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업데이트된 추석 성수품 차례상 비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챙겨서 들어주시고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우리 농민분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정말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철 농수산물은 한번 듣고 가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제철 농수산물은 전복인데요.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전복의 거의 98%가 출하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수산물은 또 신선함이 생명이잖아요. 그럼요. 이 싱싱한 전복 고르시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겉모양은 이 껍질의 가로 세로 비율이 한 3대2 정도로 이렇게 타원형인 게 좋고요. 또 껍질 바깥으로 이렇게 전복살이 좀 약간 삐져나와서 통통하게 살이 찐 게 신선한 상품이니까요. 고르실 때 좀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전복 가격 보시면 지금 5마리당 1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석을 앞두고 전복이 좀 추석 선물용으로서 수요가 증가하면서요. 이 크기가 큰 대형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살짝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긴 하지만요. 좀 크기가 적당히 이렇게 중소형품은 지금 출하 물량 아직 많아서 보합제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허위 매물 신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최근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범죄 신고 아니고요. 자신들이 사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동네 주민들의 결의에 찬 글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진 지 오래인데 집값 담합에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 이야기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직접 집을 사고 파는 분들은 이런 아파트 가격 담합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 하나의 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물론 내 집의 가격을 한 푼이라도 높여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어떤 이기주의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서울 시내 전역 또는 수도권까지도 이제 파급 효과가 생겨갖고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주택 가격을 올려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집단적 행위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네. 어떤 그 탐욕에 좀 어떤 쩌든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상승폭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아파트 상승폭이 이렇게 큰 게 이례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벌어졌던 게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번 있었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를 갖고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뭐 시즌 2라고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격 상승폭이 2018년 들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좀 주민들이 더 광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상승폭이 컸다면 담합
문제가 불거졌을 때고요. 매 정부마다 근절하려는 노력은 했나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고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이제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사업자인 경우인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 입주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인 입주자의 어떤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그 적발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의 포진이라든지 그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들이 있어서 그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담합행위가 막 극성일 때는 막 언론에서 떠들어서 이거를 처벌해야 된다, 뭐 언론 이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든지 거래가 이제 실종되게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의 어떤 냉온탕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좀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 당국자가 이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거로 보여집니다.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이제 개인들의 담합을 잡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담합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도 집값을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에 일조를 한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시장에서 이제 어느 아파트 한 단지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이하로는 팔지 말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담합행위가 있었을 때 개중에는 자금이 급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지방으로 이제 이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집을 급하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집이 가장 잘 팔리게 내놓는 방법은 시가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담합행위를 해서 그 이하 가격으로 못 내놓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지도 못하고 어떤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는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담합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팔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담합을 합니까? 요즘같이 바쁠 때 주민들을 어디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새 SNS가 너무 활발해져 있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뭐 언론에서는 카톡이 마치 그것이 주된 그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 보장이 안 되고요. 일부 이런 그 담합을 주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이 형법상의 어떤 허위 유포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고위범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어떤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담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여러 채 가진 주민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꾼인가요? 아무래도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그 집을 팔지 않더라도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해야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그 안에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어떤 시급함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담합행위는 저절로 깨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그런 좀 어떤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또는 어떤 재력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고수하자라는 게 이제 본질이겠죠. 정말 시급한 사람이 집값을 조금 낮게 내놨어요. 근데 이걸 허위 매물로 신고한다면서요? 네, 이제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에 어떤 검증 체계가 좀 약하다라는 거죠. 이 허위 매물 신고 센터의 검증을 실명제로 바꾼다든지 또 실명제로 했을 때 증빙 자료를 신고인이 첨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증빙 서류를 갖추게끔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것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이제 신고인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신고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동 203호가 1억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급하게 파느라 8천에 내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신고를
어디 합니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나오는데요. 네, 키소라고 하죠.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죠. 이거 8천만 원에 나왔는데 이거는 허위 매물이다.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다. 이제 과거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네. 이제 그 소비자들을 이제 단지 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약간 시가보다 싼 매물들을 등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왔더니 실질적으로는 8천이 아니라 1억 정도는 줘야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올리고 일반인들이 그것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물이 나왔음에도 주민이 이것이 허위 매물이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남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죠. 또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조사를 하죠. 이것이 진짜 네.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근데 최근에 5월, 6월, 7월, 8월 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이 매물이 갑자기 이제 허위 신고 건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가 21,824건이래요. 예. 2013년도에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월별 최대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은 이게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신고가 정말 정당한 게 아니라 담합에 의한 거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자료를 지금 넘겨받고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담합행위 우리가 분명히 이거 불법적인 거라고 했는데 처벌은 못 합니까? 이제 처벌은 이제 공정거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없고요. 이제 형법에 의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처벌 정도가 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처벌을 적발해낸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기구라든지 전담 수사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사례에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어떤 이런 담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을 넣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좀 아니고 일단 국토부에서 발표 정도만 지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은 사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인 입주자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기재하는 거면 이렇게 허위 매물이나 하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공인중개사와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이제 처벌 범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는 사실은 이제 매도 물건이 나왔거나 매수 물건이 나왔을 때 중개를 하는 어떤 중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매도인과 네. 매수인의 가교 역할을 맺어주는 어떤 업무 영역에 있는 분들이지 사실 그분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매도인 매수인한테 이거 얼마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강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이제 매도인하고 친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이상을 받아주라라고 하는 어떤 여론 환기는 시킬 수 있어도 결정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과 같이 이제 매도인 우위의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매도인이 결정을 하고 네. 그 매도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담합행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주민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일반인도 이제 거기에 가담 행위자들은 처벌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도적인 네.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제 계약서를 단순하게 써줬다는 어떤 이 정도의 행위라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담합행위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매도인 또 그런 매도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네. 있다라면 거기까지 이제 처벌 범위가 될지는 이제 뭐 법이 만들어져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거기까지 돼야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도 오늘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하면서 이런 부동산 가짜 허위 매물 신고 정부가 철저하게 수사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이번엔 좀 제발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담합행위 자체는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담합행위를 상당히 엄벌에 처하고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송을 통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 주택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대한 범법 행위거든요.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정부 정책에 맞서서 가격 담합 행위를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라면 네. 그 주택을 거기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근절된 것까지는 끝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철저히 환수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법의 맹점과 그 법의 사각지대를 가지고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얼마나 좀 더 그물망을 촘촘히 짜줄지는 이제 조금 네.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한 분들이 부지런하면 네.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좋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하실까요? 참.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분들은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의 담합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예요. 네.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가 아파트 시세를 담합을 하고 이것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입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우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용성이나 그다음에 유효 수요. 여기에 공급이 많냐 아니면 수요가 많냐라는 어떤 이런 유효 수요와 그리고 희소성 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청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우리도 같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가격이 올려야 되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거고 그거를 공인중개사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내 집을 5천만 원 이상 올려서 팔아달라. 입주민이. 예, 입주민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거기에서 거래가 체결돼야만이 네. 수수료를 받아서 업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청라지구에 와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집이 지금 5천만 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 가격에 사십시오라고 하면 매수인들 입장에서도 여기 지금 청라 지역이 어떤 가격이고 어떻게 돼 있는데 아는데 지금 내가 외지에서 왔다 아니면 이 지역에서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냐. 결국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두 분이 그런 담합행위에 가담을 해서 이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단체 그렇죠. 몇백 명 되는 어떤 이런 단체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담합행위를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라에서 주장하는 거는. 네.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침체되니까 우리 지역의 주택 가격을 조금 올려서 나는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반대적 이기심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분들은 거래가 크건 작건 성사돼야 수수료를 네. 받는 거니까 네. 뭐 5천만 원을 올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두 명이 아닌 단체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급등한 집값을 좀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유세 내는 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까요?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8.2 대책 이후에 네.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가장 핫 이슈가 이제 그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와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에서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가라고는 문제가 이제 최대 이슈였는데 이번에 이제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어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제 법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솜방망이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당정청에서 상당히 보유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보유세를 내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또 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국회에 통과라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그렇겠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원안대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보유세를 인상시켜가지고 다주택자한테 상당히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은 정기국회의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뭐 이것이 예단돼서 뭐 종부세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이 부동산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셨고 뭐 전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아주 단순한 질문 드릴게요.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모든 언론이 이제 이렇게 집값이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늘 이제 실수요자 사실 뭐 서울은 지금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닌데요. 실수요자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너무 지금 언론이나 모든 지금 이제 방송 채널에서 너무 조급증을 또 무주택자들이 마치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제 위기의식을 지금 자꾸 조장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냉정하게 팩트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시장의 정점이라는 거죠. 정점이 지나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끝을 향해서 달리는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 아니면 2019년 초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가격의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가격의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랑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풍성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최근 집값이 뛰면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이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이재문 소장과 함께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입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하로 내리지 말자고 하는 단체 행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담합, 2번 뒷담화입니다. 네, 오늘 1번 하시는 분들 2번을 우리가 방송에서 했죠. 1번 담합, 2번 뒷담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생활 경제 백서.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GFM. 맞죠? 네, 맞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왜 앞에 이 프로그램은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그거 나오니까 왜 웃으셨어요? 경알못 너무 당당해서요? 너무 당당하시네요. 자랑은 아닌데. 아니요, 자랑입니다. 자랑입니까? 네, 경제를 알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1시간 공부해서 배워가는데 이거만큼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그래요. 네. 오늘도 소장님이 환율에 대해서 공부시켜 주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터키 리라와 같이 폭락 뉴스 다루면서 소장님 모셨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환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환율이 왜 중요합니까? 환율요? 네. 흔히들
그걸 뭐 우리 일반인들도 알아야 돼? 조금 머리 아픈 얘기 아니야? 거시경제 얘기 아니야? 해외여행 갈 때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크게 보면은 환율에 따라 가지고 국가 무역 수지나 좀 더 큰 개념의 경상 수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우리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그냥 다가오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유가도 오른다? 국제 유가도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른다? 네. 우리가 해마다 써야 되는 기름, 석유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결국 들여오는데 드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아직 뭐 1,600원대에 있는 휘발유 주유소에 우리가 뭐 어지간한 동네 다 들어가서 2,000원씩 주고 기름을 넣으려 하면은 좀 빠듯하겠죠. 네. 우리가 또 수입 농산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만큼 우리 식탁 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환율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가정경제에 중요하고 결국은 나라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환율에 대해 평소 좀 궁금했던 것들을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 환율 관련 뉴스 자료 보면 어디에서는 원달러 원엔이라고 하고 네. 또 어디에서는 달러 원, 엔원 이래요. 어느 네. 쪽이 맞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김 PD만 궁금하신 게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자주 질문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좀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환율은 어쨌거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 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념은 뻔하죠.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아닙니까? 네. 두 나라 돈 간의 교환 비율인데 그럼 앞에 불러주는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불러주는 게 기준이다. 네, 앞에 불러주는 기준 통화 한 단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럼 달러가 기준 통화예요. 네. 달러 기준 한 통화 1달러에 대해서 달러원 1128원. 1달러에 111엔. 이런 네.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주면은 그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달러가 가치가 올랐다라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워낙에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원달러 환율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데요. 그래서 달러가 아니고 다른 것이 기준인 것 때문에 몇 개 있던데 하는 것만 원칙 그 예외만 몇 개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기축통화였다고 할 수 있는 영국 파운드. 네. 영국 파운드가 또 영국이다 보니까 영연방 국가인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는 관행적으로 그 통화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99년에 유로화가 출범하면서 다들 약속하기를 그래서 유로를 기준으로 하자. 유로 달러 지금 1.51 이런 얘기는 1유로가 1.51달러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으나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워낙에 뉴스를 접하시나 무슨 뭐 정부 보도 자료를 접하나 교수님들의 책이나 논문을 보더라도 네. 원달러, 원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네. 좀 혼돈이 올 수는 있는데 원칙만큼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유식해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오는 게 기준이다라는 기준입니다. 것만 기억을 하면 네. 되죠. 평소 궁금했던 거 한 가지 더요. 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 평가절상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평가절상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다루는 이 외환시장에서 조금 이 용어의 혼돈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죠. 용어까지 이렇게 용어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용되고 네, 있고 네. 정확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뭐 흔히들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작년 대비 환율이 한 100원 정도 떨어지면은 원화가 뭐 1250에서 1150원으로 평가 절상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접하실 겁니다만 네. 그 얘기를 보시면은 환율이 떨어졌구나 원화가 좀 세졌다는 뜻이구나는 이해하시는데 네. 이 정확하게 이 평가 절상이라는 의미는 중국 같이 과거에 중국이 한 200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고정 환율 제도를 썼습니다. 그냥 1달러당 8.28 위안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지나왔어요. 네. 요즘 우리 6위안 뭐 7위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즉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 돈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환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평가절상이고요. 네. 그 반대가 평가절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냥 시장 평균, 시장에서 환율 변동되는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절상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엄밀히 보면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네요. 그냥 원화가 절상되었다, 원화가 절하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정 환율을 쓰는 국가에서 쓰는 용어군요. 평가절상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원화 가치 절상, 원화 절상, 원화 절하 이런 표현이 가장 원화 강세, 원화 약세. 네. 네.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네. 우리 달러원. 이라고 말하면 돼요. 네.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올랐던데 네. 얼마나 올랐고 또 이것이 최근 흐름에 비해 얼마나 오른 건지 또 그 배경까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마감 시세 종가가 1128원 40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종가 대비 5원 60전 정도 올랐거든요. 요즘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요즘 한 5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네. 네, 그런 정도고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하는 일자리가 몇 개 늘었고 임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도 뭐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 임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이 오른다, 즉 소득이 는다, 그만큼 소비도 는다. 그 얘기는 또 뭐죠?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네. 이런 식의 논리로 인해서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더 뭐 올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또 달러 시세도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오늘 또 우리 시장에도 여파를 끼쳤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엔화를 거래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제 엔화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달러 흐름만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엔화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엔화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한 100엔당 1,000원? 이런 개념을 갖고 맞아요. 계시죠. 네. 그래서 한 10대 1 정도. 계산하기 간단해요. 네. 이건 암산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엔이에요. 1달러가 100엔에 거래되고 1달러가 1,000원에 거래된다면은 이건 1,000 나누기 100이잖아요. 일본 돈이 우리 돈보다 한 10배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여행 가시면서 환전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유로 비싸잖아요. 한 1,3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왜? 1달러가 우리 지금 1,128원인데 1유로는 1달러 한 50센트 정도 하니까 달러보다 더 비싸니까 이번에는 곱해야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이제 엔원 환율도 굉장히 이제 과거에 많이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 직전만 하더라도 100엔당 한 750원? 그게 뭐 순식간에 우리 환율이 그때 달러 환율 900원 하던 게 1,500원, 1,600원에 육박하던 시점에 엔원 환율도 1,600원을 올랐었으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환율이 2배나 뛰었다. 엔화 대출 쓰던 쪽에서는 갚아야 할 원금이 2배나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환율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꼭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 환율도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랄까요. 실컷 딴 거, 본연의 어떤 이런 거 하다가 그냥 환율이 크게 출렁거려 가지고 그렇죠. 좀 망했다.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경기 상태가 좋다고 하잖아요. 좋죠. 네. 그러면 이것도 엔화나 환율에 영향을 주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만큼 이제 엔화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요즘 미국 달러가 왜 세지지? 미국 경제가 좋아서라는 설명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오케이. 금리 높은 나라 돈 가치가 올라야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엔도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일본 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아베 총리 재집권할 때 한 80엔 하던 놈이 1달러당 80엔 하던 게 125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엔화가 약해졌습니까? 그러게요. 그때 우리가 엔저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 111엔 근처 왔는데 상식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좋다면은 엔화는 가치가 올라가야겠죠. 그 얘기는 1달러당 엔 환율은 뭐 100엔 쪽으로 내려가고 우리 엔화에 대비한 원화는 지금 대충 뭐 한 1,000원 근처입니다만 이게 잘못하면은 100엔당 1,100, 1,200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엔화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 공부할 거리에 브라질 국채 이야기도 있다고 하던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브라질 브라질 국채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럴 수 있는데 헤알이라고 합니까? 네, 브라질 돈은 헤알입니다. 네, 헤알화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렇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시죠 하는 권유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네. 왜냐? 브라질 국채 금리 많이 주거든요. 이자를. 한 뭐 10몇 프로. 우리나라 2% 3%대 거기 한 19%. 얼핏 생각하면 한 적어도 15% 이상 남네? 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환율이 개입되니까요. 비근한 예로 2011년 여름만 하더라도 1헤알은 우리 돈 68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헤알화 가치가 막 국제 외환시장에서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290원, 270원까지 온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환율에 있어서 절반 이상 50% 이상 환율에서 환차손이 난다는 얘기죠. 즉 브라질 국채를 사서 이자까지 높게 받아서 브라질 헤알화를 받았습니다만 그걸 우리 원화로 다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 헤알 환율이 가치가 뚝 떨어졌으니까 우리 돈으로 바꾸고 나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도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생각보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럼 해지하지? 말은 쉬운데요. 아유, 맞아요. 해지하는 순간에 사실상 브라질이 우리보다 금리 높은 그 모든 게 환율에서 다 상쇄되면서 우리 한국에 투자하나 브라질에 투자하나 그냥 수익률이 같아지는 게 또 시장 원리입니다. 네. 브라질 국채가 이자 금리 높다고 해서 펀드 권유 많이 받았는데 네. 뭐 환율로 결정되는 수익률 때문에 브라질 국채 산 사람들이 낭패 났네요. 예, 지금도 초기에 상당한 수익을 낸 분들도 있지만 또 길게 봤을 때 이 브라질 정정의 불안,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브라질 국채가 지금까지는 그 투자자들에게 그닥 좋은 수익을 못 준 오히려 천덕꾸리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시니까 글로벌 증시의 전문가시니까 하나 더 여쭐게요. 오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창덕궁에서 환영식도 열고 또 우리 기업 중에서는 롯데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서 투자 이야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 투자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주목할 만한 나라죠. 네. 우선 뭐 인구만 하더라도 2억 7천만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위.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은 뭐 한 4,000불 초반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적죠. 인구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국가 GDP는 우리가 13위, 인도네시아 17위. 요 정도 나라끼리 협조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네, 자원도 많은 나라고 한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인도네시아가 최근 적어도 한 7, 8년 이상 굉장히 신흥국 가운데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고 돈도 많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아, 이미요? 이미. 네. 예. 뭐, 많은 신조어들이 있었어요. 그때 V자로 시작하면 전부 베트남, T자는 터키, I자 같으면 인도네시아 아니면 인도였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K 같으면 우리 코리아인데 우리 K가 들어간 조어는 몇 개 없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 들어온 것보다 인도네시아 이미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최근 들어 신흥국 통화 위기하는 와중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조금 최근 약세를 많이 보입니다. 이거 100루피아 해봐야 우리 돈 한 7원 정도, 7, 8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잘 해야죠. 다만 그거는 있을 겁니다. 워낙 이쪽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경제 교류에 있어서 좀 어떤 문화적인 불편함들 서로 감내해야 될 것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좀 크다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슬람에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뭐 롯데와 CJ가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투자 의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변수까지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글로벌 증시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장님 나오셔서요. 이런 환율 이야기, 국가 경제, 글로벌 경제 이야기 지금처럼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3437님 정답
쌈합. 정말이지 개인주의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싸그리 모아서 쌈합해서 먹고 처리하고 싶네요 하셨네요. 아, 그래서 쌈합이군요. 이런 결의에 찬 내용 감사드립니다. 0824님, 담합.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이 YTN 방송국 견학 갔습니다. 합리적 집값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는 않아야죠. 그렇죠? 자랑스럽지는 못해도요. 7918님, 담합입니다. 나빠요. 8207님, 또 6038님, 6002님, 담합.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 생생하고 상세하는 경제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